제 이름은 김순자, 올해 67입니다. 이 사연을 쓰는 지금도 손이 떨리네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40년,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지난 2년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1978년 23세 어린 나이에 저는 중매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당시 남편은 30살 장남이었죠. 시댁은 서울 변두리에 작은 한옥을 가진 그리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가난하지도 않은 집안이었습니다. 첫 상복날 시어머니를 처음 뵀을 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칠순에도 허리가 꼿꼿한 그분은 당시에도 엄격하고 냉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키는 좀 작네. 그래도 건강해 보이니 집안일은 할 수 있겠구먼. 그때는 그저 까다로운 시어머니시려니 했습니다. 그 말이 제 앞으로의 40년을 예고하는 선언인 줄은 꿈에도 몰랐죠. 결혼 후 시댁에서의 생활은 말 그대로 지옥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새벽 오시면 어김없이 제 방문을 두드리셨어요. 며느리, 아직도 자? 시집 와서 게으름 피우면 어떡해. 어서 일어나서 밥 짓고 마당 쓸어. 겨울이든 여름이든 관계없었습니다. 저는 잠옷차림으로 뛰쳐나가 찬물로 세수를 하고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밥을 짓고 마당을 쓸고 빨래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어머니는 대청마루에 앉아 제가 하는 일 하나하나를 감시하셨죠. 아이고, 밥도 제대로 못 짓네. 물을 그렇게 많이 넣으면 질척거리지. 넌 친정에서 밥도 안 해봤니? 마당을 쓸어도 구석구석을 봐야지. 이것 봐, 여기 낙엽 그대로잖아. 다시 쓸어. 빨래를 그렇게 주물럭거리면 언제 빨아? 힘을 줘야지, 힘을. 하루도 빠짐없이 지적과 잔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어머니는 저를 사람 대접하지 않으셨어요. 야, 거기. 물 좀 떠와. 야, 내 방 청소 안 했어? 심지어 제 이름조차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야, 거기. 너 이것이 40년간 저를 부르던 호칭이었죠. 시댁 식구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남편 밑으로 시누이 둘이 있었습니다. 큰 시누이 미정 씨는 저보다 1살 위, 작은 시누이 미선 씨는 3살 아래였죠. 큰 시누이는 결혼 전까지 시댁에 살았는데 저를 완전히 하녀 취급했습니다. 언니, 내 방 정리 좀 해줘. 아, 언니 아니지? 올케. 올케가 뭐야? 그냥 시집 온 사람이 집안일 다 하는 거지. 빨리 해. 큰 시누이는 출근 전 화장대 앞에 앉아 화장을 하며 저보고 구두를 닦으라고 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발을 뻗고 누워서 발 마사지를 시켰죠. 작은 시누이는 더 심해. 대학생이던 미선 씨는 친구들을 집으로 데려와서는 제게 명령했어요. 옳게 친구들 왔으니까 과일 깎아서 갖다 줘. 사과가 없어. 그럼 지금 당장 시장 가서 사와. 빨리. 친구들 앞에서 저를 부리는 게 자랑이라도 되는 양 큰 소리로 이것저것 시켰습니다. 저는 23세 새댁이었지만 그 집에서는 그저 공짜로 부릴 수 있는 식모였습니다. 그나마 시아버지는 말이 없으신 분이었어요. 제게 직접적으로 심한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지만 시어머니가 저를 구박해도 단 한 번도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신문을 보거나 라디오를 들으며 못 본 척, 못 들은 척 하셨죠. 가장 가슴 아팠던 건 남편이었습니다. 남편 철수는 겉으로는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월급을 꼬박꼬박 집에 가져다 주고 술도 담배도 안 했죠. 하지만 남편은 전형적인 마마보이였습니다. 결혼 첫날 밤 시어머니가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며 물을 달라고 하셨을 때 남편은 망설임 없이 벌떡 일어나 물을 갖다 드렸습니다. 신혼부부의 첫날 밤이었는데도 말이죠. 제가 시어머니께 구박받는 모습을 보고도 남편은 한 번도 저를 편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너무 심하셔. 나한테 하루 종일 일만 시키시고 밥도 차례상 준비하듯이 따로 차려드려야 하고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면 남편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순자야, 우리 어머니가 워낙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야.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우리 삼남매를 키우셨거든.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좀 엄하신 거야. 이해해줘. 그리고 시집살이가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엄마도 우리 할머니한테 그렇게 배웠을 거고. 하지만 여보, 나도 사람이에요. 아침부터 밤까지 쉴 틈이 없어요. 제발 어머니한테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순자야, 제발 부탁이야. 어머니 화나시게 하지 마. 내가 나중에 잘할게. 조금만 참아줘. 남편의 조금만은 40년이 되었습니다. 결혼 1년 만에 처사들 민수를 낳았을 때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죠. 출산 후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미역국을 끓여주러 오셨다가 시어머니한테 쫓겨나시기까지 했어요. 사돈 어른, 며느리가 우리 집 며느리인데 우리가 알아서 챙길 거요. 사돈 어른은 가보시오. 친정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돌아가셨고 저는 출산 3일 만에 부엌일을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아기를 업고 밥을 짓고 아기를 업고 빨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아기 때문에 일을 제대로 못한다며 화를 내셨어요. 애 때문에 집안일을 못하겠으면 애를 업지를 말든가. 애는 방에 놔두고 일을 하든가. 갓난아기를 방에 혼자 놔두라니요. 아기가 울면 어쩌라는 건지. 저는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업은 채 일했습니다. 2년 후 딸 지혜를 낳았을 때는 더 심했습니다. 쯧쯧, 딸이라니. 아들을 하나 더 낳았어야지. 딸은 키워봤자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야. 시어머니는 손녀를 귀여워하기는커녕 실망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더 혹독하게 굴었죠. 애가 둘이나 되니까 집안일을 더 못하네. 애들 핑계대지 말고 일 똑바로 해. 저는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일했습니다. 아이들 기저귀를 빨고 밥을 짓고 청소하고 시부모님 수발을 들고 하루하루가 전쟁터였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 저는 몸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허리는 자주 아팠고 손목은 통증으로 밤에 잠을 이루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병원에 갈 시간도 돈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야 거기로 불렀고 시누이들은 결혼해서 나갔지만 집에 올 때마다 저를 부려먹었습니다. 큰 시누이 미정 씨는 일요일마다 남편 아이들과 함께 친정에 왔어요. 오면 바로 소파에 누워서 말했죠. 옳게 우리 애들 밥 줘. 나 피곤해 죽겠어. 그리고 우리 남편 오늘 소고기 먹고 싶대. 불고기 해줘. 언니, 저도 우리 애들 밥 차려야 하고. 뭐? 조카들 밥 해주는 게 그렇게 싫어? 에이, 옛날에 내가 옳게 많이 도와줬잖아. 지금 은혜를 갚을 때지. 도와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더 괴롭혔을 뿐인데 기억을 조작하시는 건지 정말 그렇게 믿는 건지. 작은 시누이 미선 씨는 더했습니다. 결혼 후 친정을 금고처럼 여겼어요. 엄마, 나 돈 좀 줘. 애들 학원비 내야 해. 시어머니는 큰 돈을 주셨고 그 돈은 제가 시장에서 아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최소한 포기도 싼 것으로 골라서 생활비를 아꼈는데 그 돈이 고스란히 시누이들에게 갔습니다. 명절은 지옥 중의 지옥이었습니다. 차례상을 준비하는 일은 전부 제 몫이었어요. 시누이들은 명절 당일에 와서 고기만 굽다가 상 받고 갔지만 저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고기를 재우고 과일을 깎고 떡을 찌고 명절 전날은 밤을 새워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나면 온 식구가 모여 음식을 먹었는데 저는 부엌에서 계속 음식을 더 만들어 나르기만 했습니다. 밥상에 앉을 시간조차 없었어요. 옳게. 여기 고기 떨어졌어. 옳게. 김치 더 갖다 줘. 옳게.
밥 더. 식사가 끝나면 설거지가 기다리고 있었죠. 온 집안 사람들이 쓴 그릇을 설거지하다 보면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그때야 저는 남은 음식을 조금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넌 참 복도 많아. 명절에 이렇게 좋은 음식 실컷 먹을 수 있잖아. 저는 차라리 굶는 게 나았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대학생이 되었고 저는 40대 중반의 중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육체 나이는 60대 같았어요. 허리는 구부정해졌고 무릎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삐걱거렸습니다. 어느 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졌습니다. 1시간쯤 뒤에 깨어났는데 시어머니가 제 옆에 서서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쓰러질 정도로 편하게 살았나? 밥 차릴 시간이야.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으셨거든요. 병원은 무슨 돈만 축낸다. 그냥 쉬면 돼. 남편에게 말했지만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 그냥 좀 쉬면 나을 거야. 병원비가 얼마나 비싼데. 저는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쉬려고 하면 시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리며 일거리를 주셨거든요. 그 무렵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부고를 듣고 달려갔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하루 만에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친정어머니 장례인데 좀 더 있게 해주세요. 안 돼. 집안일은 누가 해? 어차피 돌아가신 분 옆에 있어봤자 소용없어. 어서 와서 저녁 준비해. 저는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친정어머니의 마지막을 제대로 지켜드리지도 못했어요. 장례식장에서 집으로 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왔어? 울상은 집어치우고 어서 밥 차려. 배고파 죽겠네. 그날 저녁 부엌에서 밥을 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이게 정말 사람 사는 건가? 하지만 그때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고 남편이 있었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결혼해서 독립했습니다. 아들 민수는 좋은 직장에 다니며 예쁜 아내와 아이 둘을 낳았고 딸 지혜도 괜찮은 남자를 만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이들에게만큼은 시어머니도 다정했습니다. 손주들이 오면 과자도 사주고 용돈도 주셨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야 거기였습니다. 야, 손주들 왔는데 뭐 먹을 게 없네. 어서 시장 가서 과일 사와. 60이 넘은 나이에도 저는 시장에 다니며 장을 봤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버스를 타고 집에 오면 온몸이 쑤셨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세요. 괜찮아 영희야. 걱정하지 마. 친정어머님한테 너무 일을 많이 시키시는 것 같아요. 할머님이. 아니야 괜찮아. 내 할머니는 원래 그러셔. 민수 아빠도 아무 말 안 하는데 내가 신경 쓸 필요 없어. 며느리는 미안해하는 눈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괜찮다고 웃어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때문에 고생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80이 넘으신 나이였어요. 장례를 치르는 3일 내내 저는 조문객들 식사 준비로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잃은 슬픔에 울기는 했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야, 문상객들 밥 차려야지. 왜 멍하니 서 있어?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심각했어요. 병원에 실려갔고 의사는 과로와 영양실조라고 진단했습니다. 환자분, 제대로 식사를 하셨어요?
몸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정도면 오랫동안 무리하신 거예요. 병원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으며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60년 인생 중 40년을 시댁에서 보냈는데 제대로 된 식사 한 끼, 푹 잔 잠 한 번이 없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퇴원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했어요. 병원 다녀왔다고 게으름 피우면 안 돼. 할 일은 해야지. 그때부터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때는 이 집을 나가자. 남편과도 헤어지자. 이제 내 인생을 살자.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60을 넘긴 나이에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짐이 되기도 싫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늘 하던 대로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7시가 되어도 시어머니가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생 60이면 일어나셔서 제가 하는 일을 감시하시던 분이었거든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더니 시어머니가 침대에서 한쪽으로 몸이 기운 채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119를 불렀고 시어머니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진단은 뇌졸중이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상태가 심각합니다. 한쪽이 완전히 마비되었고 언어 능력도 많이 손상되었습니다. 앞으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40년 동안 저를 괴롭히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된 거죠. 아이러니했습니다. 남편이 병실에 도착했고 아들 민수와 큰 시누이, 작은 시누이도 모두 왔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환자분은 앞으로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누군가의 전적인 간병이 필요합니다. 병원에 계속 입원시키시거나 집으로 모셔가서 간병하시거나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시누이들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큰 시누이 미정 씨가 먼저 말했어요. 오빠, 나는 안 돼. 우리 집은 좁아서 어머니 모실 공간이 없어. 그리고 나도 직장 다니는데 어떻게 간병을 해? 작은 시누이 미선 씨도 거들었습니다. 언니 말이 맞아요. 나도 애들 학원 보내고 이것저것 해야 하는데 어머니 간병까지는 못해요. 오빠네 집이 제일 넓잖아요. 오빠네가 모시는 게 맞죠. 남편은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순자야. 어떡하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저를 그렇게 대했던 시어머니를 제가 모셔야 한다니. 솔직히 그 순간 마음속으로는 이제 알겠어요? 저도 사람이에요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집으로 모시죠.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습관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40년을 함께 산 정 때문이었을까요?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온 날, 저는 두 번째 지옥이 시작되는 줄 알았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자마자 남편이 말했어요. 순자야, 미안해. 내가 회사 일 때문에 낮에는 집에 없으니까. 어머니 간병은 내가 좀 해줘야겠어. 저는 대답 대신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방을 시어머니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다시 꾸몄습니다. 침대를 새로 들였고 휠체어도 샀습니다. 병원에서 간병 방법을 배워왔고 의사가 처방한 약들을 시간에 맞춰 챙겼어요. 뇌졸중 이후 시어머니는 한쪽이 완전히 마비되었고 말도 제대로 못하셨습니다. 같은 소리만 내실 수 있었죠.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시어머니가 저를 볼 때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아마도 평생 구박했던 며느리가 자신을 간병하는 상황이 믿기지 않으셨을 거예요. 간병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시어머니를 깨우고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드리고 세수를 시켜드리고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 드실 수 없어서 제가 한 숟가락씩 떠먹여 드려야 했어요. 어머님, 천천히 드세요. 삼키기 힘드시죠? 조금씩 드세요.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미안함, 고마움, 아니면 원망. 식사 후에는 약을 챙겨드리고 침대 시트를 갈고 물리치료를 도와드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매일 팔다리를 움직여줘야 근육이 굳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어머님, 팔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하지만 마비된 팔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저는 시어머니의 팔을 잡고 천천히 움직여드렸습니다. 점심을 준비하고 또 떠먹여드리고 기저귀를 갈고 침대에 눕혀드리고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남편이 퇴근했지만 남편은 어머니 방에 들어가 10분 정도 얼굴만 보고 나왔어요. 어머니, 오늘 괜찮으셨어요? 순자가 잘 모시고 있죠? 시어머니는 소리만 내셨고 남편은 그걸로 위로를 다한 것처럼 거실로 나와 TV를 봤습니다. 여보, 나 좀 도와줘. 어머님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겨드려야 하는데 혼자는 힘들어. 아, 그래. 잠깐만. 남편은 마지못해 도와주긴 했지만 얼굴에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자기 어머니인데도 말이죠. 일주일이 지나고 아들 민수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어떠세요? 응, 괜찮으시단다. 매일 약 드시고 재활 운동도 하고 계셔. 엄마가 고생이 많으시네요. 제가 주말에 갈게요. 하지만 주말이 되어도 민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엄마, 죄송해요. 회사 일이 생겨서. 다음 주에 갈게요.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민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들은 더했습니다. 큰 시누이 미정 씨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들렀는데 올 때마다 빈손이었어요. 어머니 병실에 들어가서는 10분도 안 되어 나왔습니다. 옳게, 어머니 잘 부탁해. 나는 애들 학원 보내야 해서 바빠서.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가버렸습니다. 간병을 도와주지는 않았어요. 작은 시누이 미선 씨는 아예 오지도 않았습니다. 전화로만 안부를 물었죠. 옳게, 우리 엄마 어때? 많이 좋아지셨어? 아직은. 재활이 더 필요하셔. 아, 그래. 옳게가 잘 모셔줘. 나는 지금 너무 바빠서 갈 수가 없어.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그때 알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쳐갔습니다. 밤에도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시어머니가 밤중에 불편해하시면 일어나서 자세를 바꿔드려야 했고 기저귀도 갈아드려야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3시 시어머니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히 달려가니 시어머니가 침대에서 떨어지실 뻔했어요. 어머님, 조심하세요. 저는 황급히 시어머니를 붙잡고 다시 침대에 눕혀드렸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리고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그냥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제가 식사를 챙겨드릴 때, 약을 드릴 때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말은 못하시지만 눈빛으로 뭔가를 전하려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2달째 저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손목은 저리고 무릎은 시큰거렸어요.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 영희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어머님, 너무 수척해지셨어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할머니 간병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영희는 그날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청소를 도와주고 저녁 준비도 도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시아버님이나 시동생, 시누이들은 왜 안 도와주세요? 다들 바쁘니까. 바쁜 건 핑계예요. 자기 어머니인데. 어머님만 고생하시잖아요. 영희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40년 동안 가족들에게 들어본 적 없는 위로의 말이었거든요. 3달째 아들 민수가 드디어 집에 왔습니다. 할머니, 저 민수예요. 할머니, 제 목소리 들리세요? 시어머니는 손자를 보자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으려고 하셨죠. 으, 으. 할머니, 빨리 나으세요. 제가 자주 올게요. 하지만 민수는 30분도 안 되어 나갔습니다. 엄마, 저 가봐야 해요. 약속이 있어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방에 들어가니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곁에 앉아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쥐셨어요. 마비되지 않은 쪽 손으로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외로우시구나.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사셨는데 정작 자식들은 아무도 곁에 없구나. 4달째 시누이들이 함께 왔습니다.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큰 시누이 미정 씨와 작은 시누이 미선 씨가 나란히 방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빈손이었고 5분도 안 되어 나갔어요. 옳게, 우리 엄마 잘 부탁해. 우리는 정말 바빠서. 그리고는 거실에 앉아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언니, 우리 엄마 언제쯤 나아지려나? 글쎄, 의사 선생님 말로는 오래 걸릴 것 같던데. 에휴, 걱정이네. 올케가 잘 모시고 있으니까 다행이지. 맞아. 올케가 참 고생이 많아. 우리가 뭐라도 해줘야 하는데. 하지만 실제로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말을 들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고생이 많다는 건 알면서 왜 도와주지는 않는 걸까? 시누이들이 떠난 후 시어머니 방에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또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어머님, 울지 마세요. 저는 시어머니의 눈물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덮어드렸죠. 여기 곰 같은 며느리가 지키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달싹이며 뭔가 말하려고 애쓰셨어요. 처음으로 들리는 말이었습니다. 미안해.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사과의 말. 그것도 이렇게 병들어서야 들을 줄은. 시어머니의 사과를 들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40년간 저를 야, 거기로 부르고 식모처럼 부리고 사람 대접을 하지 않았던 시어머니가 미안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병들어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에서였지만 그 말은 제 마음에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께 아침 식사를 챙겨드릴 때였습니다. 어머님, 죽 드세요. 오늘은 새우죽 끓였어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어드리자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어머님, 왜 우세요? 어디 아프세요? 또다시 사과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놓지 않으시고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도 후회하고 계시는구나. 평생 잘못 살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으신 거구나. 어머님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괜찮지 않다는 듯이. 그날 오후 남편이 일찍 퇴근했습니다. 순자야, 고생이 많아. 내가 좀 도와줄게. 남편이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얼굴만 비추고 나왔을 텐데
그날은 1시간 가까이 방에 있었어요. 나중에 남편이 거실로 나왔을 때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어머니가 당신한테 미안하대. 평생 괴롭혔다고. 잘못했다고. 남편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잘못했어, 순자야. 나도 당신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어머니가 당신을 그렇게 대해도 나는 그저 보고만 있었잖아. 정말 미안해. 40년 만에 처음 듣는 남편의 사과였습니다.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40년을 그렇게 살게 해놓고. 하지만 동시에 그래도 사과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위안이 되었어요. 여보, 나는 이제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순자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앞으로 내가 잘할게. 어머니 간병도 내가 도와줄게. 그날부터 남편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시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워서 거실로 모시고 나와 함께 TV를 보기도 했어요. 주말에는 시어머니 기저귀를 갈고 침대 시트를 갈고 재활 운동을 도와드렸습니다. 어머니, 팔 올려보세요. 하나, 둘, 셋. 서툴지만 열심히 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한 달 후 아들 민수가 아내 영희와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 할머니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단다. 민수는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고 이번에는 오래 머물렀습니다. 2시간 넘게 할머니 옆에 앉아서 손을 잡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중에 민수가 나오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불효자였어요. 할머니가 아프신데도 찾아뵙지 않고 엄마 혼자 고생하게 하고. 괜찮아, 민수야. 아니에요. 할머니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엄마한테 잘하라고.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안다고. 그러면서 우셨어요. 민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 자주 올게요. 그리고 엄마 간병도 도와드릴게요. 그날부터 민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서 할머니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희도 함께 와서 청소를 도와주고 식사 준비를 도와줬어요. 하지만 시누이들은 여전히 달랐습니다. 어느 날 큰 시누이 미정 씨가 전화를 했습니다. 올케, 우리 엄마 좀 어때?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 다행이다. 그럼 이제 요양원에 보내는 건 어때? 올케도 힘들잖아. 예. 아니, 올케가 평생 고생했는데 이제 좀 쉬어야지. 요양원에 보내면 전문가들이 돌봐주잖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자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다니. 언니, 어머님은 집에 계시고 싶어 하세요. 그래도 올케 생각해서라도 요양원이 나을 것 같은데. 올케가 끝까지 모시겠다면 말리지는 않을게. 그럼 부탁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작은 시누이 미선 씨는 더했습니다. 3달 만에 처음 집에 왔는데 오자마자 불평을 했어요. 올케, 우리 엄마 방이 왜 이렇게 어두워? 햇빛도 안 들고. 어머님이 눈이 부시다고 하셔서 커튼을 쳤어요. 그래도 이렇게 어두우면 우울해지잖아. 올케가 좀 더 신경 써줘야지. 신경을 안 쓴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원하셔서 그런 건데. 저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미선 씨는 시어머니 방에 10분도 안 있다가 나왔습니다. 올케, 나 바빠서 가봐야 해. 엄마 잘 부탁해. 그리고는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딸들이 다녀간 후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딸들. 예, 딸들이요? 안 와. 시어머니는 딸들이 자주 안 오는 게 서운하신 것 같았습니다. 평생 딸들을 예뻐하고
돈도 많이 주고 그렇게 아꼈는데 정작 본인이 아플 때는 찾아오지도 않으니까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여기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조금씩 좋아지셨습니다. 재활 치료 덕분에 마비된 팔을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말도 조금 더 명확해졌어요. 자.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듣는 제 이름이었습니다. 야도 아니고 거기도 아니고 순자라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예, 어머님. 어머님. 저는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남편이 아들, 며느리, 손주들을 불렀거든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순자야, 오늘은 내가 할게. 당신은 좀 쉬어. 며느리 영희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님은 앉아 계세요. 처음으로 제가 손님처럼 대접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식사 중에 시어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남편이 모시고 나온 거였어요. 온 가족이 함께 모인 식탁. 시어머니는 모두를 둘러보시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모두 들어.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평생 잘못 살았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명확했습니다. 순자 한테 너무 못 했어. 미안. 온 가족이 숙연해졌습니다. 철수, 너도 아내를 지켜 주지 못했어. 반성.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 너도 엄마한테 잘해라. 예, 할머니. 순자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너 같은 며느리 받아서 내가 복 받았어.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40년을 기다린 말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고백 이후 집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퇴근 후 시어머니 간병을 적극적으로 도왔고 아들 민수는 주말마다 빠짐없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영희는 제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시어머니를 돌봐주었어요. 하지만 시누이들은 여전했습니다. 큰 시누이 미정 씨는 어머니의 고백 이야기를 남편에게서 전해 들었지만 직접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전화로 말했죠. 옳게 미안해. 내가 바빠서 자주 못 가는데 올케가 우리 엄마 잘 모셔줘서 고마워. 말뿐이었습니다. 실제로 오지는 않았어요. 작은 시누이 미선 씨는 더 심했습니다. 전화조차 잘하지 않았어요. 가끔 문자로 엄마 어때? 라고 물어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순자야, 내가 딸들을 잘못 키웠나 봐.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내가 딸들한테 너무 잘해줬어. 돈도 많이 주고 그랬는데 정작 내가 아플 때는 안 와. 시어머니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는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끝까지 여기 있어주네. 어머님,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을. 시어머니는 평생 며느리인 저에게 못되게 굴었지만 정작 아플 때 곁을 지킨 건 저였습니다. 반대로 딸들에게는 평생 잘해줬지만 딸들은 어머니가 아플 때 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도 그걸 깨달으신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간신히 일어나서 앉으셨습니다. 재활치료 덕분에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어머님 조심하세요. 괜찮아. 순자야. 나, 저기, 서랍, 좀, 열어줘. 서랍을 열었더니 낡은 노트 한 권이 있었습니다. 그거, 줘.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건네셨어요. 읽어봐. 노트를 펼치자 시어머니의 필체로 빼곡히 쓰인 글이 있었습니다. 일기였어요. 1978년 3월 5일. 오늘 새 며느리가 왔다. 키가 작고 마른 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우리 철수가 고생할까봐 걱정이다. 1978년 4월 10일. 며느리가 밥을 태웠다. 우리 시어머니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며느리한테도 엄하게 해야 집안이 바로 선다. 1980년 2월 3일.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다. 기쁘다. 하지만 며느리가 아기 핑계로 집안일을 소홀히 할까봐 걱정이다. 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시어머니도 나름대로는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1985년 7월 12일. 오늘 며느리가 많이 힘들어 보였다. 혹시 내가 너무 심하게 구는 걸까? 하지만 시집살이란 원래 그런 거니까. 1990년 9월 8일. 며느리가 친정어머니 장례 때 더 있고 싶어 했다. 하지만 집안일을 누가 하나? 내가 냉정한 걸까? 2000년 5월 20일. 며느리가 쓰러졌다. 병원에 가고 싶어 하는데 돈이 아까워서 못 가게 했다. 내가 잘하는 건가? 일기를 읽으면서 저는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나름대로 고민하셨던 거였어요. 하지만 결국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죠. 마지막 페이지에는 최근에 쓴 글이 있었습니다. 떨리는 글씨로. 2023년 11월 1일. 나는 평생 며느리를 괴롭혔다. 내가 시집살이가 원래 그런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알았다.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며느리도 사람이다.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다. 내가 너무 못되게 굴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저는 노트를 덮고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순자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됐어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그날부터 저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순자야라고 부르셨고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제가 식사를 챙겨드리면 고마워, 약을 드리면 고마워, 침대 시트를 갈아드리면 고마워. 40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순자야, 내가 유언 좀 남기고 싶어. 어머님 무슨 말씀을? 아니야. 들어봐. 내가 죽으면 재산을 순자한테 제일 많이 줘. 어머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딸들한테는 조금만 줘. 걔들은 나한테 안 왔어. 하지만 순자, 너는 끝까지 있어줬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재산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어머님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아서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휠체어 없이도 지팡이를 짚고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말도 거의 정상으로 돌아오셨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천천히 걸어오셨습니다. 순자야, 내가 도와줄게. 어머님 괜찮으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평생 너한테 일만 시켰잖아. 이제는 내가 도와줄 차례야. 시어머니는 의자에 앉아서 채소를 다듬으셨습니다. 서툴렀지만 열심히 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누이들이었어요. 큰 시누이 미정 씨와 작은 시누이 미선 씨가 오랜만에 함께 왔습니다.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시어머니는 차갑게 대답하셨습니다. 왔어? 엄마 많이 좋아지셨네요. 그래. 시누이들은 어머니의 냉담한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딸들이 오면 반갑게 맞아주셨거든요. 엄마, 왜 그러세요? 기분이 안 좋으세요? 시어머니는 두 딸을 번갈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내가 아플 때 어디 있었니? 엄마, 그게 바빴다고. 다들 바빠. 하지만 순자는 하루도 안 빠지고 여기 있었어. 시누이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너희들, 내가 평생 잘해줬지. 돈도 많이 주고 그랬는데 정작 내가 필요할 때는 안 왔어. 엄마, 죄송해요. 이제 알았어. 사람은 잘해준다고 다가 아니구나. 마음이 중요하구나. 시어머니는 제 쪽을 바라보셨습니다. 순자는 내가 평생 못되게 굴었는데도 끝까지 여기 있어줬어. 진짜 가족은 순자야. 시누이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누이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큰 시누이 미정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서 어머니와 시간을 보냈고 저에게도 옳게 고마워라고 말했어요. 작은 시누이 미선 씨도 한 달에 두세 번씩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저를 도와 청소를 하고 설거지도 했어요. 올케, 내가 정말 미안해. 그동안 올케한테 너무 못했어. 괜찮아요, 미선 씨.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도 반성했어. 엄마 보면서 깨달았어. 나도 나중에 늙으면 자식들한테 이렇게 외면받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시누이들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거의 정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고 말도 자유롭게 하셨어요. 어느 일요일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남편, 아들, 민수 가족, 시누이들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였어요.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어.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내가 평생을 잘못 살았어. 며느리를 사람 대접도 안 하고 딸들한테만 잘해주고.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이제야 알았어. 시어머니는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순자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진작 요양원에 갔을 거야. 아니, 어쩌면 죽었을지도 몰라. 어머님, 너는 진짜 효녀야. 친딸보다 더 나은 내 며느리야. 시누이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했어. 내 재산의 절반은 순자에게 주기로. 어머님, 안 돼요. 왜 안 돼? 당연한 거야. 나를 2년 동안 돌봐준 사람이 순자잖아. 나머지 절반은 철수, 미정,
미선이 나눠 가지면 돼. 시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미정아, 미선아, 너희들도 명심해라.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야. 너희들도 나중에 늙으면 자식들한테 어떻게 대접받을지 생각해봐. 그날의 식사는 조용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시어머니는 평화롭게 돌아가셨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시다가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제 손을 꼭 잡은 채로.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친척들, 이웃들, 시어머니의 친구들. 그런데 모두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순자 씨, 정말 고생하셨어요. 시어머니를 그렇게 잘 모셨다면서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2년 동안 간병했다는데 정말 대단하세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복 받으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장례식이 끝나고 시어머니의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정말로 재산의 절반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순자에게. 나는 너를 40년 동안 괴롭혔어. 사람 대접도 안 하고 식모처럼 부리고 너무 못되게 굴었지. 하지만 너는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았어. 내가 병들어 아무것도 못할 때 곁을 지켜줬어.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구나. 이 재산은 내가 받아야 마땅해. 40년의 고생에 대한 보상이야. 그리고 부탁이 하나 있어. 우리 철수 잘 돌봐줘. 나쁜 놈은 아니야. 민수, 지혜도 잘 키워줘서 고마워. 내가 고생하면서 키운 아이들이 모두 잘 자라줬어.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시어머니 박정숙 올림.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69의 나이로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남편도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저를 존중하고 집안일도 함께합니다. 아들 민수는 자주 찾아와서 엄마 사랑해요라고 말해주고 딸 지혜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요. 시누이들도 명절 때마다 찾아와서 저를 도와줍니다. 예전처럼 시키지 않고 스스로 나서서 일을 해요. 가끔 시어머니가 생각납니다. 40년 동안 저를 괴롭혔지만 마지막 2년은 진짜 가족이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정말로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을. 시어머니는 딸들에게 평생 잘해줬지만 정작 아플 때는 외면당했습니다. 반대로 저에게는 평생 못되게 굴었지만 제가 끝까지 곁을 지켰죠. 그리고 그 덕분에 시어머니는 마지막에 깨달음을 얻으셨고 저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40년을 고생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여준 사랑 덕분에 시어머니가 변하셨고 우리 가족도 변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저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순자 올림. 여러분, 이 사연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